핸즈온 프로젝트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핸즈온 자원봉사가 뭔지를 알고서 또 좀 여러분들이 좀 같이 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핸즈온 자원봉사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핸즈온 자원봉사 활동의 정의를 내릴 때 가장 큰 특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손쉬운 자원봉사. 그쵸?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그래서 손쉬운 자원봉사 활동을 핸즈온 자원봉사라고도 합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손쉬운 자원봉사 플러스 저희가 얘기한 것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여러분한테 유연한 사고가 필요합니다 라고 되게 많이 했죠. 자원봉사 중에서도 유연한 자원봉사. 네, 하나는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그죠? 그리고 유연한 자원봉사를 말한다. 근데 그 앞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원봉사 개념이 바뀌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얘기했던 시민들이 지역사회 문제에 공감하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역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이 관심이 된 거를 우리가 바꿔야겠네, 이거 필요하네 라고 서로 공감하면서, 네, 요 개념까지 들어가면 핸즈온 자원봉사 활동이 지금 코로나19 시대에 굉장히 적합한 활동이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요즘 이해하시나요? 네, 글씨가 깨져서. 네, 그래서 잘 짜여진 일감과 활동 현장의 리더십, 그러니까 여러분들입니다. 프로젝트 리더를 통해서, 네,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시민들은 자원봉사자를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서구 지역사회 문제에 공감하고, 그죠? 그리고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네, 그래서 유연한 자원봉사로, 이 유연한 자원봉사는 이제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아까 얘기한 여러분 저희 이제 지속성이 빠졌어요라고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자원봉사에서. 네, 그 지속성이 빠진 게 바로 유연한 자원봉사일 수 있는 거죠. 왜냐? 정해진 시간에 A부터 Z까지 쭉 참여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시간에 내가 원하는 활동을 할 거야 라는 게 유연함이거든요. 그래서 그 유연한 자원봉사가 핸즈온 자원봉사 활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핸즈온 자원봉사를 얘기할 때 또 핸즈온 역사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핸즈온 자원봉사, 손쉬운 자원봉사라고 말씀드리지만 이게 저희 나라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역사를 잠깐 훑고 핸즈온 자원봉사의 특징하고 이런 정리된 부분을 또 한 번 더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핸즈온의 역사는 뭐 앞에서 그냥 다른 거 쭉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986년, 87년도에 그 미국에 있는 로스앤젤레스, 뭐 LA나 아니면 뉴욕, 뭐 맨해튼에서 그 회사원들 점심에 이제 밥을 먹고 아니면 점심을 먹지 않고 너무 바쁘니까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싶은데 자원봉사 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대인들은 너무 바쁘고 회사원들은 바쁘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생각해낸 게 그러면 우리 그냥 이렇게 좀 짧은 시간에 우리들끼리 재미나게 활동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생각해서 우리들끼리 하나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그냥 점심시간에 내려가서 본인들이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 헬스 있잖아요. 헬스장에 가서 자전거를 막 탑니다. 근데 그 자전거를 그냥 타는 게 아니라 본인의 건강만을 위한 게 아니라 자전거를 타면 거기서 왜 그 TV에서 보셨겠지만 자가발전이라고 해서 왜 전기가 만들어지잖아요. 그걸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전기가 만들어지는 것들을 빈민가 아니면 빈민촌에다 그 전기를 줘서 전기가 끊긴 사람들한테 그 전기를 주기도 하고, 그러면 결국에는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짧은 시간을 들여서 자기가 자전거를 돌렸을 뿐인데 이 자전거를 돌렸을 때 자가발전이 한 사람이 아니라 하고 싶어하는 10명이던 20명이 모여서 그래도 꽤 많은 양의 전력량이 만들어졌나 보죠. 그래서 그 전력량을 빈민가에다가 해서 드리는 요 과정을 그냥 동아리로 만들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미국에 있는 그 회사원 사람들이. 근데 이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분들도 너무 재밌고 굉장히 뿌듯하면서 이 활동 재밌으니까 우리 좀 하자라고 해서 굉장히 다양한 활동들로 발전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나는 뭐 건강과 헬스를 위해서 접목시켜서 하는 데가 생기기도 하고, 아니면 나는 점심시간 아니라 나는 내가 활동이 끝난 다음에 잠깐 1시간이나 2시간 정도를 들여서 또 다른 활동을 한다던가, 그래서 동아리 형식으로 굉장히 많은 자원봉사 단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그 동아리들이 되게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86년, 87년에 너무나 많은 뉴욕, 보스턴, 뭐 LA, 애틀란타에서 정말 밑에서 시민들이 원해서, 회사원들이 원해서 만들어지고 탄생하게 된 게 핸즈온 활동인 거예요. 네. 이 활동이 한 90년도, 한 4, 5년 지나다 보니까 막 여기저기 소문이 납니다. 이거 되게 재밌네.
저 회사원들이 저렇게 하는데 저 우리도 해봐야지 라고 하면서 여기저기서 가지고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말 되게 많은 주에서 핸즈온 자원봉사 활동이 시작이 됐고요. 그때는 핸즈온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어요. 그냥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뭐 이걸 하고 싶으니까 뭐 런앤언, 자기네들이 원하는 색깔에 맞는 동아리 이름들이 있었겠죠.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 아시겠지만 미국은 저희는 이제 자원봉사 센터라고 하지만 미국은 이제 시빅 센터라는, 시빅이 시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빅 센터 안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시빅 센터도 있고 뭐 시티 케어도 있고 다양한 이제 그런 이제 활동들을 하는 곳들이 있죠. 그래서 지역 사회에 굉장히 많이 이렇게 되고 있는 동아리들을 하나로 좀 네트워크화 시키고 하나로 좀 정리를 하자라고 이제 시티 케어에서 얘기를 해서 핸즈온이라는 이름으로 여기 보시면 그래서 핸즈온 네트워크라는 이름으로 이제 창단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뭐 런앤언 되게 다양한 동아리들이 하나로 이제 그 핸즈온이라는 활동 안에 네트워크를 가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시티케어 안에서 그런 걸 정립시키고 정리하는 역할을 했고요. 그러면서 핸즈온이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많이 미국 사회에서가 아니라 국제적으로 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뭐 2000년대 초에는 뭐 마닐라, 싱가포르 뭐 이런 데서 진짜 많이 가져갑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도 미국처럼 우리도 이렇게 내가 원하는 시간에 유연한 자원봉사 활동을 해야지 라고 해서 굉장히 빠르게 나라들이 많이 가지고 가서 벤치마킹을 해서 진행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우리나라는 2006년에 저희도 이걸 가지고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핸즈온 활동에 맞게끔 매뉴얼도 만들고 프로세스를 만들고 그랬던 곳이 저희 한국자원봉사문화고요. 그때 이름은 벌런티어 21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보여줬던 손 모양, 요 핸즈온에 관련된 로고를 쓸 수 있는 단체는 한국에서 저희밖에 없습니다. 네. 저희는 그래서 그 전 세계 네트워크에서 그 핸즈온이라는 지금 현재 핸즈온은 포인트 오브 라이트라는 그 미국의 가장 큰 촛불 재단이 있거든요. 거기 안에 속해 있거든요. 그래서 포인트 오브 라이트랑 저희는 파트너십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글로벌한 기업들하고도 핸즈온 덕분에 굉장히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샤넬이라든지 에브비라든지 메디데이터라든지. 네, 그래서 제가 영어를 잘 못하는데 영어 메일도 보내고 영어 화상도 하고 저도 한자문에 와서 굉장히 다양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국제적으로 그래서 국제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게 좀 바뀌고 있고 코로나19 때도 어떻게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도 좀 국제적인 좀 이런 그 무드를 같이 좀 느낄 수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 파트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핸즈온이 좀 이렇게 이제 왔다라는 역사를 좀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한국에는 2006년도에 들어왔지만 본격적으로 교육을 시작하고 양성한 건 2010년도부터입니다. 그래서 약 한 11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11년 정도 핸즈온이 들어왔는데 초창기에 굉장히 붐이 일다가 붐이 또 어느 정도 한 15년, 14년부터 좀 되게 수그러들었었어요. 근데 다시 이제 코로나19로 핸즈온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되면서 저희가 이제 또 다시 재정비해서 이렇게 또 양성도 하고 열심히 좀 활동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핸즈온 코리아를 저희가 파트너십을 해서 하고 있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로고를 쓸 수 있는 곳은 한국에선 저희뿐이고요. 그래서 핸즈온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쓰고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자원봉사 실무자 센터에 그리고 자원봉사 리더분들을 대상으로 핸즈온 기본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꾸준히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핸즈온 네트워크로서는 한국집으로서는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또 하나는 핸즈온의 아까 저희 핸즈온 정의 다 같이 한번 얘기했었잖아요.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손쉬운 자원봉사, 유연한 자원봉사. 네, 맞습니다. 네, 핸즈온 자원봉사의 특징이죠. 그래서 핸즈온 자원봉사의 그 개념 중에서 저희가 또 이렇게 특징을 좀 정리를 다시 한번 했습니다. 계속 얘기한 유연한 자원봉사에 대해서 나왔죠. 단시간, 그리고 비정기적 활동, 그죠? 유연함이 있는 거죠. 내가 활동에 있어서 저 사람 빡빡하네 이게 아니라 유연하게 너 원하는 시간에 해. 네가 원하는 시간 하고 싶을 때 해. 라는 유연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시간 비정기적 활동이 가능한 게 핸즈온 자원봉사 활동입니다. 자, 또 하나 제일 중요한 오늘 여러분들이 오신 이유죠. 핸즈온 자원봉사의 특징 중에 또 하나는 프로젝트 리더가 있다. 네, 보시면 봉사활동 현장 핸즈온 자원봉사 활동의 현장에는 꼭 누가 있다? 네, 핸즈온 자원봉사 활동 현장에 리더가 없으면 그건 핸즈온 자원봉사 활동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만큼 핸즈온 리더분들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꽃입니다. 꽃. 핸즈온 자원봉사 활동의 꽃은 프로젝트 리더입니다. 그래서 봉사활동 현장은 리더가 운영한다 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팀 기반이라고 얘기했고 조를 얘기하고 갔죠. 절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회문제 해결 자원봉사는. 자, 지역사회 문제를 다 같이 공감하고 인식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분들과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여러 명이 함께 활동한다. 팀 기반. 그쵸? 그래서 핸즈온 자원봉사 활동에 보시면 유연한 자원봉사, 프로젝트 리더가 있어야 되고요. 반드시 팀원인, 함께하는 자원봉사자분들인 팀 기반, 여러 명이 함께하는 조가 있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제가 마지막도 되게 계속 앞에서 많이 얘기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만든 성과를 눈에서 바로 보셔야 돼요. 계속해서 공유하셔야 됩니다라고 얘기했죠. 핸즈온 자원봉사의 진짜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거든요. 내가 만든 결과물 아니면 내가 행했던 것들이 눈앞에서 어떻게 보여지는지가 바로 직접적이고 가시적으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직접적이고 가시적인 성과, 분명한 결과를 다 하고 난 다음에 눈으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결과가 나와야 되는 게 핸즈온 자원봉사 활동입니다. 그래서 비포 앤 애프터가 아주 명확한 활동이 핸즈온 자원봉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조금 이따가 다 드릴 텐데 예를 들어서 모스, 스칸디아 모스 같은 경우가 여기가 지금 공기질이 정말 안 좋다고 만약에 예를 쳐봅시다. 이 건물 전체에서 이 강당이 유일하게 너무 미세먼지가 안 좋아요라고 저희가 이제 문제 진단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개선을 할 수 있는 활동이 여기다가 나무를 심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그래, 그럼 공기질을 좀 정화시키는 모스를 한번 해보자 라고 했을 때 모스를 하기 전에는 이렇게 밋밋한 벽이었고 모스를 하기 전에는 미세먼지 수치가 되게 높았어요. 그죠? 근데 모스를 설치하고 나면은 이렇게 밋밋한 벽면이 청색의 느낌의 자연스러운 숲과 같은 모습이 될 거고 미세먼지도 훨씬 줄겠죠. 이게 바로 분명한 성과. 저희가 어떤 장치를 설치했더니 어떤 활동을 했더니 어떻게 변했다라는 게 바로바로 보일 수 있잖아요. 가시적이고 직접적이고 명확한. 네, 그게 바로 요 마지막. 그래서 이게 핸즈온 자원봉사 활동의 가장 큰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요 네 가지가 핸즈온 자원봉사는 이렇게 움직이고 있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만들 때 이 네 가지를 굉장히 잘 유념하셔서 만드시면 되고요. 마지막 부분이 저는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프로젝트 리더는 현장 활동이 중요하지만 이 활동을 하고 난 다음에 결과치, 아주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분명한 그 성과가 나와야 됩니다. 비포 앤 애프터가 아주 명확한 활동이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지속적이고 동기부여를 받으면서 가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건 한 번 더 정리를 했는데요. 빈도, 시간 관리까지 해서 나머지 빈도, 시간은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거예요. 원하는 시간에 하셔라. 정기적으로 하시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유연한 자원봉사라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A부터 Z까지 전체적인 활동 중에서 내가 원하는 포인트만 하시면 돼요. A부터 Z까지를 다 하실 필요 없어요. 그게 핸즈온 자원봉사 활동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모스를 설치할 때 나는 설치할 때는 시간이 없어서 못해요. 대신에 구매는 제가 할게요. 네, 구매와 이동은 제가 하겠습니다. 그럼 그 부분만 하시면 돼요. 그 부분만 하셔도 핸즈온 자원봉사 활동에 해당하십니다. 네, 그런 식으로 그 요소들을 원하는 시간, 내가 가능한 시간에 하시는 거를 빈도 시간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 마지막 부분 이제 좀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제가 봉사활동 현장에는 프로젝트 리더가 있다고 계속 말씀드렸죠. 네, 핸즈온 자원봉사 활동의 특징은 프로젝트 리더고 봉사활동 현장, 그러니까 핸즈온 자원봉사 활동 현장에는 프로젝트 리더분들이 운영하고 주도적으로 하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러면 프로젝트 리더분들이 그 자원봉사 활동의 현장에서 본인이 주도적으로 이 모든 걸 다 한다고 하면 담당자분들은 뭐 하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지 않아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건 센터에 있는 담당자 선생님들이 만들어진 프로그램 안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오세요. 그래서 여기 안에서 활동하시면 됩니다. 라는 게 일반적이지 않나요? 그쵸? 근데 그걸 바꾸는 게 바로 핸즈온 자원봉사 활동이거든요. 그래서 관리자, 그러니까 담당자들이 하시는 일들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나 현장 활동 같은 거는. 제가 왜 이게 가능한지 말씀드릴 건데, 그래서 담당자들과 해야 되는 일들을 논의해서 나눠도 저는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현장 활동은
담당자나 다른 사람들은 좀 뒤에 있고 리더들이 모든 걸 운영하고 모든 걸 전체를 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림으로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관리자의 역할도 운영도 일부는 내가 할 수 있다. 프로젝트 리더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뒤에서 하나하나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활동입니다. 이 노란 친구가. 네.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린 핸즈온 자원봉사 활동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네. 차이를 좀 하나하나 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그 관리자, 그러니까 담당자분들이 만들어진 프로그램에 의해서는 이렇게 좀 가능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쭉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을 모집하고 있죠. 하지만 핸즈온 자원봉사 활동은 아니에요. 하루 종일 어려워도 잠깐은 참여할 수 있는 사람도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활동은 정기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좋습니다. 네, 아니요, 저희는 시간 날 때마다 가끔씩이라도 참여하고 싶은 사람도 괜찮습니다. 네, 핸즈온은 네,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요. 아니요, 저희는 일시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도 가능합니다. 특별한 사람이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이것을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저희는 뽑습니다. 아니요, 저희는 경험 없어도 돼요. 저희는 프로젝트 리더가 매뉴얼하고 잘 안내하기 때문에 기꺼이 참여할 수 있는 의지만 있으신 분이 오셔도 저희는 가능합니다. 요 차이 좀 느껴지시나요? 네. 핸즈온 자원봉사자 분들이 훨씬 더 자원봉사자 분들이 유연하게 할 수 있게끔 일상에서 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게 핸즈온 자원봉사 활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의 추세는 이렇게 많이 바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뭐 자원봉사 활동 시간, 특히나 한국은 너무나 목숨 걸고 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저는 이제 쭉쭉쭉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자원봉사보다는 비정기성인 자원봉사 그리고 본인의 취미가 같이 결합한 자원봉사 활동들이 굉장히 많아질 걸로 예상하고요. 지금도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인 걸로 내가 조깅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이라는 것도 유럽에서 한번 확 정말 붐을 일으켜서 지금 한국에서는 20대 친구들 그리고 경기도 수도권에서는 지금 플로깅이 엄청나게 또 유행이어서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자원봉사자 시민 여러분들도 요즘에는 플로깅을 또 주제로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건 정말 취미랑 자원봉사가 결합된 비정기적인 활동이거든요. 그래서 비정기적인 자원봉사 활동은 자원봉사 문화라고 곧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이제 자원봉사 활동들이 많이 바뀔 거다라는 게 저희 예상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가는 게 맞습니다. 네, 시간으로서 뭐 자원봉사 왕을 인증하는 게 아니라 경험으로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담당자가 자원봉사자를 만나는 명수는 한계가 있어요. 제가 다음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아, 여기 파란색 티 보이시죠? 여기 다 프로젝트 리더분들이십니다. 네, 갖고 싶지 않으시나요? 네, 그래서 이걸 보면은 명확하죠? 자원봉사자, 제가 지역사회 프로젝트 리더가 진짜 많이 중요하다. 그리고 프로젝트 리더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두 분 다 말씀이 맞으세요. 네. 이 이유예요. 담당자가 자원봉사자를 만날 수 있는 명수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담당자가 일주일 5일 동안에 하루에 100명씩을 만날 수 있다고 칩시다. 네, 담당자 혼자. 그러면 일주일에 500명밖에 못 만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중간에 프로젝트 리더를 저희가 이렇게 여러 선생님들처럼 이렇게 교육을 시켜요. 그래서 교육을 받으신 프로젝트 리더분들이 자원봉사, 지역사회에 있는 자원봉사자들을 이렇게 만나면 담당자는 일주일에 500명을 만날 수 있는데 프로젝트 리더분들은 일주일에 몇 명을 만날 수 있어요? 다 합치면? 네, 그냥 많습니다. 네, 기하국 숫자가 많다고. 네. 거의 2~3배 가까이, 한 3~4배 가까이를 훨씬 더 많이 만날 수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프로젝트 리더가 지금 여기서 500명이면 1,500명을 만나는 거 아닌가요? 담당자는 일주일에 500명을 만나는데 여기 프로젝트 리더분은 일주일에 1,500명 다 합쳐서 그럼 거의 2~3배가 많아지는 거잖아요. 이거는 지역사회 저희가 자원봉사자분들을 더 많이 유입시키고 더 많이 하기 위해서도 프로젝트 리더분들이 진짜 지역사회에 필요한 거예요. 저희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까도 센터장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환경 관련된 걸 우리가 활동을 한다면서요. 근데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지만 어떤 일을 하고 그 많이 모인 분들이 지역사회 변화도 빨리 일으키지 않을까요? 500명이 하는 지역사회 활동과 1,500명이 하는 지역사회 활동의 차이는 분명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있는 프로젝트 리더분들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담당자가 만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젝트 리더분들이 지역사회에 있는 자원봉사자들과 더 많이 소통하시고
더 많이 스킨십 하시면서 지역사회에 있는 자원봉사자분들을 늘려가는 거. 그러면 정말 광주는 살기 좋은 동네, 뭐 가장 살기 좋은 1위, 뭐 이런 동네가 되지 않을까요? 그런 또 광역시가 되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프로젝트 리더분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게 여기서도 나오는 겁니다. 물론 제가 이걸 이렇게 보시면 누가 다단계 아니냐고 얘기하지만, 네. 다단계 구조가 아니라 정말 좋은 네, 구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역할이 정말 필요하다라는 걸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그 행존 기본교육에서도 행존 그 이제 특징하고 개념에 대해서 얘기했고, 왜 프로젝트 리더가 이만큼 중요한지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실습을 가질 거예요. 실습을 다녀와서는 행존 프로젝트 리더분들의 역할,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이 뭔지를 이제 얘기하면서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러면 내가 행존 프로젝트 리더로서 해야 되는 일이 뭔지를 워크숍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거거든요. 커뮤니티 매핑, 그러니까 저희가 커뮤니티 매핑 중에서 저희는 미세먼지 매핑이 컨텐츠를 잡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커뮤니티 매핑 중에서도 미세먼지를 측정할 수 있는 키트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실습을 하실 거고요. 실습하시기 전에 도대체 커뮤니티 매핑은 뭔데, 이게 뭐길래 여러분들이 그래도 개념을 알고서 이거를 접하셔야지 그래도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서 제가 커뮤니티 매핑에 대해서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커뮤니티 매핑이 요거부터 먼저 얘기할까요? 네, 요 커뮤니티 매핑이 이런 정의를 내릴 수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코로나19 때 저희 마스크 대란인 거 알죠? 전국적으로 마스크 대란이었잖아요. 여러분들 그때 약국에 마스크 몇 개 있는지 지도 네이버나 구글 켜가지고 어디 약국을 딱 찍으면 거기 몇 개 있는지 다 나오지 않았어요? 그게 바로 커뮤니티 매핑이에요. 네, 마스크가 어느 약국에 몇 개가 있는지를 지도에다가 다 공유를 한 겁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여러분들 광주에 있는 시민들이 그 지역에 있는 거 굉장히 편안하게 보고, 아, A라는 약국은 다 떨어졌네. B라는 약국은 5개나 있어. 나 저기 가야지. 이렇게 해서 가서 사시지 않으셨어요? 그게 바로 커뮤니티 매핑이에요. 네, 특정 주제에 대한 정보를, 그래서 마스크, 약국에서 마스크가 몇 개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현장에서 수집하고 이를 지도로 만들어. 이 현장하고 수집은 현장에 가서 직접 수집할 수도 있지만 그 약국에 있는 담당자들이 그 시스템 안에다가 매일매일 넣어주면 이게 또 집계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다 가능한데 커뮤니티 매핑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커뮤니티 매핑은 정말 다양한 주제들 다 넣을 수 있어요. 아까 얘기한 마스크 수급에 관련된 거, 그리고 이 서구에 장애인 화장실이 어디에 몇 개가 있는지, 그러면 장애인분들이 그 지도를 보고 찾아가서 훨씬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들이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뭐 그 미국 같은 결국에 커뮤니티 매핑이 처음 시작한 건 미국인데, 이 미국에서 이만수 박사님이라고 저희 한국 분이시거든요, 교수님. 이만수 박사님이 그 허리케인 2005년도에 이제 미국에서 허리케인 그거 크게 났을 때 모든 그 집들이 다 막 가스가 필요하고 기름이 필요할 때 그 지역에 어느 주유소에는 지금 가스가 있고 어느 주유소에는 기름이 있다. 어느 주유소에는 가스가 있고 어느 주유소에는 기름이 없다. 아니면 둘 다 없다. 이거를 이만수 박사님이 같이 함께 그 수업을 듣던 그 학생들하고 지도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진짜 짧은 시간에 그걸 만들었고 그거를 커뮤니티에 올렸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지도가 시초였어요. 네, 그래서 미국에서 미 연방 정부라든지 미국의 정말 그 주요한 부처들이 다 그 지도를 보고서 뉴스를 하고 그 지도가 기준이 돼서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그 미국에서 이만수 박사님이 진짜 많이 초대가 되셨고, 나중에는 그 영향이 한국으로까지 와서 이만수 박사님이 한국에 오셔서 커뮤니티 매핑이라는 회사를 차리셨고요. 네, 거기서 정말 다양한 주제들로 지금 커뮤니티 매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중에 미세먼지 매핑이라는 미세먼지를 지도에다가 수집하고 이 미세먼지에 대한 정보를 시민들한테 보여주는 그걸 저희가 하고 있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래서 미세먼지 매핑을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이 키트를 가지고. 네, 그래서 미세먼지 매핑 전에 커뮤니티 매핑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세먼지가 제가 이제 미세먼지를 잡은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공성 이슈죠. 근데 공공성 이슈만으로 잡은 게 아니라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관심들이 있었는지를 좀 말씀드릴게요. 코로나19가 오기 전에는 2018년도, 2019년도 3년 거의 그쵸? 그럼 3년 연속 미세먼지 1위였어요. 그래서 2018년도에는 제가 알기로는 59%가 조금 더 적은 수치였고요. 그 2019년도에는 59%. 미세먼지가 국민들이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환경 문제 1위였습니다. 네. 그만큼 코로나19 전에는 미세먼지의 이슈가 가장 컸다는 거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 이거를 그냥 만든 게 아니거든요. 저희가 국가기후환경회의라고 그 대통령 직속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래 부처들은 되게 많은 결제 라인이 있잖아요. 뭐 국장님, 뭐 차관님, 쭉쭉쭉 장관님까지 쭉 올라가는 그 결제 라인으로 일이 행해져야 되는데 미세먼지는 그만큼 급박하고 시급한 문제라고 정부에서도 생각했기 때문에 그 대통령 직속 그 기관을 만듭니다. 그게 바로 국가기후환경회의입니다. 그래서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수장 그리고 위원장이고 그 원장이신 분이 반기문 위원장님이십니다. 그래서 반기문 위원장님이 연설을 하실 때 그 얘기도 하셨어요. 한국의 OECD 국가 36개 중에서 한국이 35위입니다. 공기질이. 정말 안 좋습니다. 미세먼지가 정말 심각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국가기후환경회의에서 저희한테 연구를 의뢰했습니다. 과연 시민들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시민들이 참여했을 때 그게 정말 타당한 건지 한번 연구를 해주세요. 라고 국가기후환경회의와 환경회의가 저희한테 의뢰를 했고 그 연구 중에 하나가 시민들이 함께 만드는 미세먼지 저감 키트를 만드는 게 저희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키트를 개발했고요. 아시겠지만 한국환경공단이라는 곳이 있고요. 거기서 저희가 1등급을 받았어요. 이게 작고 되게 장난감 같지만 안에 있는 센서가 어마무지하게 좋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 성능이 좋아서 저희가 1등급, 원래는 1등급, 2등급, 3등급, 등급 외가 있는데 저희도 기대 안 했는데 저희가 1등급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게 장사꾼 같은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국가에서 인증한 이 마크까지 저희가 반드시 붙일 수 있어요. 저희가 1등급을 받아서.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스티커가 붙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국에서 인정한, 한국환경공단에서 인정한 미세먼지 저감 키트를 저희가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년에 함께 했고요. 그래서 결국엔 시민들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참여하는 건 타당하다라는 결론을 내렸죠. 그죠? 그래서 저희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활동을 했었다는 거, 한 번 더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세먼지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커뮤니티 매핑 중에서도 미세먼지 매핑을 잡았다. 그 중에 저희가 키트를 하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제가 아까 앞에 피터 드러커라는 경제학자님께서 저희 NGO 혁신 부분 받았을 때 얘기했는데 그분이 말씀하셨던 거예요. 측정할 수 없으면 개선할 수 없다.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입으로 오늘 미세먼지 진짜 안 좋네. 미세먼지 정말 안 좋아. 우리 조심해야겠어. 라고 하지만 이걸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서 재서 그 잰 수치를 실제로 눈으로 확인하시면 그 순간의 인식 개선은 진짜 달라지거든요. 제가 매번 그냥 안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와 내가 직접 재서 안 좋은 걸 본 거는 그건 정말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제도 되게 날씨가 맑았는데 실질적으로는 미세먼지가 나쁨이었어요, 광주가. 그래서 오늘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내가 직접 측정을 해봐야 개선도 할 수 있다라는 거가 저는 굉장히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 혼자 하는 건 정말 쉽지 않다. 그래서 전 국민이 참여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단기적 해결은 불가능, 국민적 참여가 필요하다라는 저희가 이런 이론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미세먼지 저감은 결국에는 환경, 기후위기 대응에 발맞추어서 여러분들이 행동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다른 거는 보실 필요 없고요. 어떤 프로그램을 생각하실 때 프로젝트 리더라 하면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 때 문제를 진단하는 걸 먼저 생각하시고요. 이 진단을 하고 난 다음에는 이 문제를 그럼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 개선을 하고 난 다음에는 이 좋은 개선 활동을 확산시키는 것까지 요 3단계를 프로그램 만들 때 생각을 해주시면 진짜 괜찮고 좋은 프로그램이 나올 수 있고 사회문제 해결 프로그램으로서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것들은 좀 보시고 내가 이렇게 요 3단계를 하나의 프로그램을 만들 때 지역사회에 있는 어떤 이슈를 잡고 프로그램을 만들 때 요 3가지를 좀 유념하면서 생각하는 사고를 한번 키워보자 라고 생각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해서 저희 같은 경우, 저희 한국자원봉사문화 같은 경우는 저희가 환경 이슈였고 그중에 세부 목표가 미세먼지 저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미세먼지 저감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진단, 개선, 확산을 잡았어요. 진단은 미세먼지가 얼마나 심각한데 그래 문제를 한번 진단해 보자 해서 키트를 개발했고요. 이 키트를 개발한 다음에
서구 지역이 진짜 미세먼지가 안 좋네? 그러면 어떻게 미세먼지를 저감시키지? 개선 활동을 한번 고민해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럼 서구에는 나무를 많이 심어보자. 아니면 우리 이 실내가 더 안 좋으니까 공기정화 식물을 많이 좀 늘려볼까? 환경 개선 활동을 할 수 있게 되겠죠. 네. 근데 이 활동이 진짜 좋아. 서구에서만 끝낼 일이 아니야. 동구도 부르고 광산구도 부르고, 네, 이게 불러서 다 같이 확산시킬 수 있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광주광역시 전체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캠페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확산까지. 그래서 하나의 프로그램, 하나의 이슈를 잡을 때 진단, 개선, 확산까지를 생각하시면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하실 일들이에요. 지역조사 선정. 근데 제가 알기로 지역조사는 미리 벌써 범주를 오늘은 실습이기 때문에 한 걸로 알고 있어서 조금 이따 제비뽑기만 잘하시면 됩니다. 어디로 가실지.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이제 교육하고 있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나가셔가지고 이렇게 측정하실 겁니다. 원래 실제로는 집 앞에, 집 앞 주변, 아니면 집 앞에 있는 학교 이런 곳을 제가 혼자 가는데 오늘은 실습이기 때문에 조별로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밖에 나가서 조별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내가 개별적으로 이 미세먼지 저감 키트를 일주일에 3번 같은 시간대에 1년 동안 했다고 치면 이거를 광주에 있는 절반의 시민들이 만약에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나중에 1년이 지나서 이런 과시화가 될 수 있어요. 5개 지역을 쭉 띄도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파란색은 미세먼지가 되게 좋다는 뜻이고요. 요 빨간색이 진짜 안 좋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 이게 연두와 노랑은 그런 거죠. 중간중간. 그래서 이런 가시화할 수 있는 빅데이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아까 얘기한 개선 활동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역사회에 맞는 개선 활동들을 만드셔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시면 됩니다. 네, 경기도의 예를 좀 들게요. 경기도는 재작년부터 미세먼지 매핑에 관련된 시민들이 참여를 굉장히 많이 했고요. 그래서 작년하고 재작년에 상들도 되게 많이 탔어요. 왜냐하면 시민들이 새로운 활동,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적인 누구나 아는 뻔한 활동을 한 게 아니라 자기 주도성을 살린 새로운 사회문제 해결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해서 경기도에서 상을 진짜 많이 탄 걸로 압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이런 것들도 다 분석이 가능하고요.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열심히 하시게 되면 저희가 분석을 해서 일주일마다 한 번씩 공유해 드립니다. 네. 제가 중요한 건 이 얘기예요. 자, 여기에는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는 6개 지역의 현황이 이렇게 이제 드디어 1년 넘게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광주 같은 경우도 동시에 이제 5개 지역에서 이렇게 1년 넘게 하면은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겠죠. 근데 활동들은 다 달라요. 왜냐하면 지역사회, 자기네가 하고 있는 사회들이 다 다르니까. 아니, 미세먼지 수치도 다르고 초미세먼지 수치도 다르고 위치와 지형도 다른데 똑같은 개선 활동이 적용이 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에 맞는 개선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광주도 만약에 하게 된다면 그 지역에 맞는, 그 지역의 욕구에 맞는 활동들이 분명히 이렇게 5개 구에 다 나눠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경기도 같은 경우는 부천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이게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가 다 들어가게 됐거든요. 더스트뷰라고. 이게 자원봉사자분들이 부천을 쟀는데 다 같이 모였는데 부천이 어린이집이 다른 데보다 훨씬 더 미세먼지가 안 좋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자체에다가 건의를 합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미세먼지가 이렇게 안 좋은데 어떠한 조치를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저희 이제 건식적으로 건의를 했죠. 정식적으로. 그래서 바뀌게 된 게 이게 바로 그래서 부천에 있는 어린이집에 다 모든 공기청정기가 한 대가 다 보급됐습니다. 얼마나 뿌듯한 일입니까? 내가 1년 동안 같은 시간대에 일주일에 3번 정도를 쟀고 이게 부천 시민들이 모여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냈고 유의미한 자료가 되면서 개선 활동까지 지자체와 함께 연결돼서 그러니까 수치를 재고 데이터를 재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재고 난 다음에 이 지역에 개선해야 될 환경 활동들이 뭐가 있는지까지 이어지는 넥스트 활동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것이 이 미세먼지 매핑 활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생각하셔서 지역에 맞는 개선 활동까지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드디어 매핑 시간이 다 왔습니다. 이제 실습을 하고 여러분들이 나가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커뮤니티 매핑에 대해서 개념을 좀 설명을 드렸다면 이제부터는 이 커뮤니티 매핑 안에서 미세먼지 매핑, 그래서 그 중에서도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키트를 오늘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예, 나눠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여러분 지금 그 미세먼지 키트와 요거 보조 배터리, 요게 요즘 아이들 줄임말로 보배입니다. 보배. 네. 새로운 활동이 이런 미세먼지 저감 키트가 있습니다 하는 게 보여드리는 거, 요건 말 그대로 맛보기고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맛보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머리에 생각해야 되는 건 프로젝트 리더분들이 도대체 이걸 하면서 내가 어떤 활동을 해야 되는지, 무슨 활동, 네, 어떤 활동들이 발생하는지를 계속해서 유념하면서 하셔야지 됩니다. 자, 제가 이제 예시를 들어볼게요. 프로젝트 리더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프로젝트 리더가 됐습니다. 이제부터 이제 가정하시는 거예요. 이제 자원봉사자들 모아가지고 이 프로젝트를 한번 실습을 해보고 진행해보는 것까지 한번 해보는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제일 중요한 거, 행존 자원봉사 활동에서 진짜 중요한 건 기획하고 평가라고 했죠. 그러면 기획도 한번 해보셔야죠. 그래서 미세먼지 저감 키트를 활용한 프로그램 기획을 한번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이거에 대한 형식은 저희가 만들었는데 이걸 그대로 쓰셔도 되고, 아니면 선생님들이 생각하신 걸 다시 바꿔서 쓰셔도 무관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이 프로젝트 이제 키트를 하기 위해서 프로젝트 명은 뭐고, 저희는 그냥 미세먼지 매핑이라고 했는데 선생님들이 훨씬 더 재미있게 바꾸셔도 됩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리더 수는 우리 1조는 나 혼자 말고 우리 같이 했으면 좋겠어 하면 2명 또는 1명으로 정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 활동을 위해서는 몇 명이 필요하지? 난 몇 명을 모집해야 될까라고 생각해서 적으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그냥 5명에서 15명 정도 적었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걸 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북구에 있는 어느 지역에 가서 측정을 할지 활동 장소도 정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럼 이건 다 같이 모여서 하는, 그러니까 모여서 하는 건 솔직히 그냥 실습이니까 그렇지만 나중에 다 나눕니다. 그래서 그냥 모여서 하는 걸 가정을 하면 요 일시까지 정해서 가면 되고요. 그래서 도대체 이 활동을 왜 하는지에 대한 배경 설명이 중요하죠. 취지가. 네.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활동 통해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체감. 제가 문제 진단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체감하고 이를 개선하는 활동에 참여하게 하고자 함. 문제 진단과 개선 활동을 함께 하고자 함. 여기에 표현되어 있죠. 이런 표현들이 꼭 들어가셔야 돼요. 이게 왜 하는지에 대한 부분에서.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되게 어려워요. 저도 솔직히 처음에 만들 때 어렵거든요. 근데 자꾸 이런 사고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지만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안 그러면 네, 그냥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하고 정말 똑같아지거나 그냥 똑같은 프로그램으로 그냥 전략해 버리는데, 그러지 말고 어렵지만 계속해서 이런 사고를 키우시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뭐 개요는 뭐 하시면 되고, 내용, 단계, 실행 단계, 마무리 단계까지 해서 어떻게 할 건지를 계획하시는 게 프로젝트 리더의 몫입니다. 이런 걸 한번 작성해 보신다고 가정하시고, 네, 이제 그럼 나 계획을 다 잡았어. 자, 나 프로젝트 리더로서 계획을 잡았으니까 이걸 또 내가 또 한번 익혀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익혀보는 거 플러스 오늘 자원봉사, 여기에 내가 모집한 봉사자분들과 함께 밖에 나가서 활동하는 것까지를 같이 그려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원래는 이 영상을 보여줘도 되는데 이거는 그냥 매뉴얼 영상이기 때문에 나중에 하시게 되면 저희가 이제 이건 드리는 거 다 보시면 됩니다. 이거를 A부터 Z까지 만드는 방법에 관련된 영상입니다. 근데 저희가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한테 다 만들어져 있는 키트로 가지고 왔습니다. 원래는 조립부터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조립을 생략하고 만들어졌다 치고,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 3개가 혹시 이렇게 본인 책상에 있나요? 네. 키트가 있고, 보조 배터리, 보배가 있고, 여러분들 혹시 스마트폰 갖고 계시나요? 혹시 나는 폴더폰이다. 나는 스마트폰이 아니다. 네, 다행입니다. 그리고 나는 아이폰인 사람. 저는 아이폰입니다. 아이폰 사과 모양. 너무 다행입니다. 없으시네요. 여기 뒤에 저랑 좀 가시죠. 저도 아이폰이거든요. 같이 해드릴게요. 네. 그래서 아이폰을 제외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은 삼성, 그리고 LG, 또는 샤오미라고 제가 가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안드로이드 기반으로 아마 진행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이 3개를 보시고요. 자, 다음은 이제 테더링 시간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 친구가 다 같이 와이파이가 잡혔을 때 와이파이를 똑같이 공급해준 데이터를 쓰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서나 아니면 밖에 나가서 각자 가는 공간에서는 와이파이도 없고, 그쵸? 그럼 데이터를 연결해서 가지고 가야지만 얘의 그 자리에서 미세먼지가 읽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요거를 들고서 이렇게 가서 서 있으면 1분에서 30분 정도 서 있으면 여기에 데이터가 잡히면 내가 뭘 적지 않아도 여기 이 자리에 있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자동적으로 데이터를 통해서 저희에 있는 오픈 소스, 오픈 사이트로 이게 자동적으로 쌓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사물 인터넷의 시초. 네, 그러니까 이게 요즘에 가장 핫한 사물 인터넷입니다. 내가 직접 가서 하나하나를 다 적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데이터에 의해서 이 자리에 있는 미세먼지가 바로바로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그 자리에 가서 30초 또는 1분 정도 서 있으면 데이터에 의해서 이 자리에 있는 미세먼지가 자동적으로 그 사이트에 쌓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여러분들한테는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조금 더 쓰겠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데이터를 써야 되기 때문에 요거와 요거를 테더링하는, 연결하는 그 테더링을 좀 알려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열어볼까요? 테더링부터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얘를 데이터를 재기 위해서 필요한 약간의 데이터를 여러분들 전화기에 있는 데이터를 좀 쓰는 겁니다. 나중에 안 쓸 때는 끄시면 돼요. 네. 자, 여러분들 이제 화면을 좀 켜겠습니다. 네, 스마트폰 다 켜주세요. 자, 모든 그 안드로이드 폰 안에는 설정이라는 저 톱니바퀴 모양이 있습니다. 어디에 위치해 있건 요 톱니바퀴 모양의 설정을 눌러주세요. 네, 나는 없다, 안 된다 하시면 손 들어주시면 저희 선생님들이 가실 겁니다. 네. 자, 설정 들어가서 연결, 혹시 연결 보이시나요? 네, 그래서 연결까지 눌러주세요. 네, 와이파이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건 건들지 마시고 지금 저희가 하라는 것만 하시면 됩니다. 자, 스마트폰에서 설정을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그 와이파이 연결, 조기 라인 연결, 와이파이가 아니라 연결 표현 보이시죠? 네. 자, 연결을 누르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다음 페이지로 보이시면 모바일 핫스팟 및 테더링 요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바일 핫스팟 및 테더링을 누르면 모바일 핫스팟이라는 게 나올 거예요. 뭐 블루투스 테더링 뭐 쫙 있는데 그 중에 모바일 핫스팟을 누르시면 됩니다. 네, 누르셨나요? 네, 여기 화면을 보셔도 되고 여기 있는 화면도 보세요. 자, 모바일 핫스팟을 누르게 되면 요 옆에 페이지에 이런 것들이 떠요. 네, 모바일 핫스팟 뭐 사용 안함, 그리고 여기 네트워크 이름, 비밀번호 설정 여기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에 설정을 한번 눌러주시면 여기를 바꿀 수 있어요. 네트워크 이름이 엄청 길게 돼 있을 거예요. 한 번도 안 쓰신 분들은 뭐 안드로이드 뭐 짜짜짜짜 엄청 길게 돼 있는데 네, 그걸 지우시고 네트워크 이름을 한글로 한자문이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네, 제가 갈게요. 그리고 비밀번호는 1, 2, 3, 4, 5, 6, 7, 8을 써주시면 돼요.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다 들어갔죠? 제가 계속 요걸 여기까지 다 들어갔죠? 네, 여기까지 비밀번호까지 다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저 기계와 함께 그 데이터를 연결할 준비까지 됐어요. 다시 한번 저희가 환경을 확인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폰을 보시면 그 여기 상단에 바를 한번 쫙 내려보시면 여러 가지 막 동글동글한 게 나올 거예요. 상단, 그렇죠? 그렇죠? 여기서 한 번 더 내리면 길게 나오죠? 자, 여기서 연결. 여러분들 데이터 쓴다고 했으니까 와이파이가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아, 필요 없죠. 여러분들 데이터를 쓴다고 했잖아요. 와이파이를 쓰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밖에 나가서는 와이파이가 안 잡히니까. 자, 와이파이는 꺼주세요. 다 같이. 자, 와이파이 꺼주세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의 데이터를 조금 쓸게요. 그래서 모바일 데이터. 여기 보이시죠? 모바일 데이터는 켜주세요. 네. 여러분들의 데이터를 조금 쓸게요. 모바일 데이터는 켜주세요. 자, 그리고 저희가 핫스팟을 연결했죠. 왜냐하면 얘와 연결을 해야 되니까. 자, 모바일 핫스팟을 연결하겠습니다. 자, 요 세 개, 네모칸에 그려져 있는 요 세 개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요게 아이콘이 한 면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옆으로 넘기면 두 가지 면에 다 있거든요. 그래서 앞뒤로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요 세 가지. 요 세 가지만 잘 저희랑 똑같이 해놓으시면 돼요. 나머지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냥 거기 되어져 있는 거 그냥 냅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이 핸드폰으로 미세먼지를 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드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핸드폰을 잠시 내려두시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 기계와 이 보배를 연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여기 한국자원봉사 문화와 국가기후 환경회의 이 정면으로 보시면 정면으로 봤을 때 왼쪽에 이렇게 화살표가 있을 거예요. 화살표를 이렇게 당겨주세요. 자, 여기 화살표 당겼을 때 바로 옆에 그 다음에 또 아주 작은 구멍 있죠. 네모난 거 큰 구멍 말고 작은 구멍을 한번 넣으세요. 작은 구멍을 한번 넣으시면 이렇게 핀이 하나 나옵니다. 넣었다가 빼시면 이렇게 핀이 나와요. 네, 이렇게 핀이. 여기 여러분들 보시면 제가 그렇게 얘기했던 저희 한국환경공단에서 1등급 받았어요. 스티커 붙여져 있는 거 보이세요? 스티커 붙여지는 일자 옆에 보면 조그만 구멍 있죠? 거기다가 거기에 핀을 맞게 꽂아주세요. 네, 꽂아주세요. 자, 이렇게 꽂으면 빨간불하고 파란불이, 특히나 빨간불은 계속 나오고요. 파란불은 아주 찰나에 한 번씩 깜빡거릴 겁니다. 요 두 가지가 다 되셔야 돼요. 빨간불은 전원이기 때문에 계속 쭉 빨간색이 켜 있을 거고요. 파란색은 찰나에 깜빡, 이거를 아마 주기적으로 할 거예요. 그건 뭐냐? 지금 현재 미세먼지가 잘 재고 있다, 잘 작동되고 있다라는 표시입니다. 자, 여기 다 혹시 지금 파란색까지 다 확인하셨나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나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 이렇게 구멍이 숭숭숭 뚫려져 있는 곳이 이 센서, 미세먼지를 측정할 수 있는 센서가 있는 곳이어서 아마 자세히 보시면 자그마한 바퀴가 이렇게 계속 돌아가고 있을 거예요. 여기가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를 막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 미세먼지가 측정이 안 돼요. 그래서 구멍이 숭숭숭 뚫려 있는 이곳은 늘 항상 개방해 놔야 된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원하는 곳 가서 30초 또는 1분 정도 서 있어야지 미세먼지가 측정된다고. 이 기계가 굉장히 똑똑한 친구여서 1초마다 한 번씩 미세먼지를 잽니다. 그래서 그게 그래프로 보이거든요. 자, 여러분들 나가셔서 이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시간은 얼마나? 30초에서 1분 정도 그 자리에 머무르면 됩니다. 자, 그리고 머물러서 잠시 멈춰 있어야지만 얘가 좀 잘 재지겠죠. 막 움직이고 이러면 얘도 힘들어하니까 그 자리에 한 30초에서 1분 정도는 있어주시면 자동적으로 여러분들 지금 데이터에 저희 스마트폰에다 다 환경을 만들어 놨잖아요. 얘가 알아서 다 싸줍니다. 그렇게 되고요. 바람이 불거나 에어컨 바람이 있으면 잘 재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미세먼지를 움직이게 하니까. 네,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일부러 친환경 소재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로라는 합판인데 이게 굉장히 친환경 소재여서 이게 뭐 물기라든지 습기에 되게 약해서 물을 많이 타면은 여기가 막 부풀어 오르거나 변형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의해 주셔서 하시면 됩니다. 예, 이런 것들. 이게 좀 주의사항이고요. 자, 나가시기 전에 미세먼지가 이게 정말 나쁜지 좋은지 한번 기준을 보고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 자, 빨간색이 제가 미세먼지라고 말씀드렸죠. 자, 미세먼지 기준으로 0에서 15까지는 좋음이에요. 아, 오늘 미세먼지 되게 좋네? 라고 얘기하시면 될 것 같고요. 15에서 35 정도가 나오면 보통이고요. 36에서 75 사이가 나쁨. 그리고 76 이상, 그래서 막 196, 200 나오면 진짜 나쁨이거든요. 그래서 미세먼지 기준을 좀 보시고 나가면 지금 현재 우리가 오늘 미세먼지가 좋은지 나쁜지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요 기준까지 한번 유념하시고 나갔다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저희가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자, 여러분 지금 오늘 미세먼지 측정 키트를 익히시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오늘 왜 왔다? 그쵸. 여러분들은 프로젝트 리더를 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내가 프로젝트 리더로 오늘 팀원들을 데리고 나가서 이거를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뭐가 필요할까요? 아, 내가 여기서 우리 다 같이 역할을 나눠야 되고 뭘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역할까지도 아니고 이 팀 내에서 서로서로 할 일들을 정하시면 돼요. 얘기들을 하시면서.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냥 제가 예시로 좀 드렸고요. 보시면 내가 프로젝트 리더라고 하면 팀원들과 함께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지를 머릿속에 그리시고 미리미리 정해서 나가셔서 같이 활동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